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당뇨병은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다. 당뇨병 치료만큼이나 합병증의 위험에도 신경 써야 한다. 혈당 점검은 일상에서 늘 필요하다. 당뇨병에 대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요, 혈당은 왜 높아지고 당뇨병 관리가 왜 어렵고 당뇨병이 오래수록 합병증의 위험은 왜 커지는지 우린 잘 이해하고 있을까요?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간 경변증의 단계 없이 간암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간 경변증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일기예보의 좋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당뇨병으로 관리 중인 분들은 당뇨병이 오래수록 경험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병은 정말 힘들고 무서운 병이다. 이런 말을 하던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내분비 대사내과 변동원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변동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당뇨병은 당뇨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합병증이 무섭다는 말을 합니다. 맞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예. 당장 그 혈당이 250, 300 이상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서 이상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네. 250, 300 이상 되는 고혈당이 대개 한 10년, 15년 이상 지나면서 우리 몸의 혈관이 그 높은 농도를 견디지 못하고 망가져가지고 그래서 그 혈관 부포가 많은 부위들이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즉, 콩팥이나 또 눈의 망막세포들이나 또 혈관, 신경 등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어서 콩팥이 망가지게 되면 혈액투석을 하게 되고 또 눈이 망가지면 실명이 되기도 하고 또 혈관이 망가지면 되면은 이제 사지절단 이런 것들이 합병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합병증이 무섭다는 것이죠. 네. 이런 합병증과 함께 이제 당뇨병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비만입니다. 비만 자체도 질병이라는 걸 인지하는 분들도 많긴 한데요. 비만과 당뇨병은 왜 연결해서 지적이 되는 걸까요? 예, 간단하게 당분하고 인슐린 이런 이제 시스템을 좀 알아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모든 음식은 위와 장에서 당분 형태로 흡수되어서 혈관에 들어오게 됩니다. 네. 요건 이제 바로 소화효소에서 바로 들어오는데, 근데 혈관에 들어온 당분은 이게 우리 몸에 혈관만 들어와서는 쓰일 수가 없고 세포와 장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세포와 장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몸의 췌장은 근데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데 췌장은 그 용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체중이 많이 나가는 비만인 상태가 되면은 췌장은 그만큼 일을 많이 해서 혹사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음식을 많이 먹고 체중이 늘고 하면은 췌장은 그 자기가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힘들게 되어서 기능이 저하가 되어가지고 혈관 내 당분을 우리 몸에 끌어들여서 사용하지 못하고 혈관 내 그냥 당분을 남겨두게 되니까 혈관이 망가지면서 바로 그 합병증이 발생해서 비만이 바로 아주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당뇨병도 그렇고 비만도 그렇고 에너지 과잉 상태가 문제가 되는 거네요. 예. 사실 요즘 우리가 너무 잘 먹고 있는 것이 그렇죠. 이제 사실입니다. 네. 과거 우리 조선시대 때만 해도 당뇨병은 거의 없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랬군요. 예. 예, 문헌상에 보면 세종대왕님이 당뇨로 고생하셨다고 하는데 아마 잘 드신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일반 민간인들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 유전적인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지만 아마 과잉 영양이 문제였고 그리고 저희 스승님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한 5, 60년 전만 해도 우리 병원에 당뇨 환자가 입원하면 모두들 몰려가서 관찰하고 진짜 체중이 많이 빠졌구나. 물을 많이 드시는구나. 소변을 자주 보시는구나 하고 관찰했다는 얘기가 제가 교육받을 때 들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몸속 세포 내 에너지가 이제 과잉 상태가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혈압을 비롯해서 이상 지질이라든지 혈당의 문제가 유발 요인이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은 수만 년 전부터
이렇게 이제 뭐 동물을 사냥해서 그래서 한번 얻은 사냥하기가 어려우니까 한번 사냥해서 얻은 영양을 가능한 한 많이 우리 몸에 저장시키려고 하고 하려고 우리 몸이 이렇게 변화가 돼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최근 우리가 사실 많이 먹는 거는 뭐 한 100년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상태에서 최근에 이제 너무 많이 먹으면은 그런 것들 다 흡수해서 저장하려고 하는 성분, 그러한 이제 그 기능이 작동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많은 영양분이 축전하게 되면은 이걸 우리가 성인병이라고 그러고 이런 것들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이런 형태로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럼 결국 지나친 에너지가 이제 포도당과 관련되면서 당뇨병으로 나타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개 이제 음식을 먹으면은 네. 이제 한 끼 아침, 점심, 저녁 먹지 않습니까? 그럼 한 끼 먹으면은 다음 끼니 견딜 수 있을 정도만 뭐 흡수해서 좀 잠깐 저장했다 쓰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많이 먹으면은 축적이 많이 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간이나 지방, 근육 등에 쌓여지면서 그래서 나중에 그 혈관까지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야 하는데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세포 내에 에너지가 너무 많으면 포도당이 못 들어가나요? 예, 맞습니다. 요 개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버스에 우리가 승객을 태울 때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버스에 탈 승객을 우리가 포도당이라고 하고 승객을 이제 막 태워드리는 차장, 조수분을 인슐린이라고 할 때 처음에 조수분이 많으면은 그러면은 많이 승객분을 태워드릴 수 있겠죠. 근데 버스 안이 꽉 차가지고서 더 이상 잘 안 들어갈 때는 암만 차장분이 많이 조수분이 밀어넣는다 그래도 더 포화돼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요런 것 때문에 당분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인슐린이 암만 많이 분비돼도 혈당이 떨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혈당 이제 말씀 주신 인슐린의 문제가 비만뿐 아니라 대사증후군 또 심혈관 질환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고혈압 따로, 당뇨 따로, 고지혈증 따로, 비만 따로 이렇게 그렇게 다른 질병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 그 뿌리는 모두 고혈당으로 인해서 혈관 장애로 일어난 또 대사 장애로 일어난 한 질환으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앞서 합병증 얘기하셨지만 그래서 당뇨병은 알수록 무섭고 관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 당장 그 혈당이 좀 높아서 불편을 못 느끼게 돼서 질병의 심각성을 잘 못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혈당이 만일 250, 300 이상 이렇게 높게 됐을 때 만일 갑자기 뭐 안 보인다든지 갑자기 소변이 안 나온다든지 이러한 급성 증상이 있으면은 그러면 혈당 조절 하지 말라고 해도 아마 잘 할 텐데 근데 혈당이 250, 300 정도 됐다고 해서 당장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10년, 20년 후에 되면은 이 혈관들이 망가지면서 갑작스럽게 무서울 정도로 많은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뭐 10년, 20년 오래되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당뇨병 환자들 사이에서는 당뇨병 10년 이상과 이전으로 서로 정보를 나누기도 하던데 오래수록 합병증의 위험을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 한 10년 전 정도까지는 합병증이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가면은 의사들이 맨날 당뇨 환자 처음 오실 때 뭐 식사 관리해라, 운동해라, 뭐 맨날 얘기를 하는데 환자분들은 체감을 못 느낀다는 것이 이제 사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이상 지나고 나면 이제 합병증이 발생하면 그때 이제 깜짝 놀라서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합병증이 와도 또 무시하고 있다가 나중에 실명이 되거나 투석 시작하고 나서 그때 와서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의사들한테도 좀 따지면서 왜 이렇게 나섰냐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뇨 초기 그리고 원래는 당뇨 진행은 당뇨 초기 근 한 5년, 10년 전부터 사실은 발생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가정력이 있거나 또 음식 생활에 불충분하거나 또 좀 비만이 있거나 하는 분들은 사실 음식 관리 또 운동
이런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 초반부터 잘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음식이나 운동 같은 이런 부분들 초기에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당뇨병 환자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약도 꾸준히 먹고 이렇게 생활 습관도 신경 쓰는데 합병증의 위험에서 왜 자유롭지 못할까 이 부분을 걱정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한테는 이제 뭐 20년, 30년 넘게 다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 당화혈색소가 있습니다. 3개월 평균혈당치라고 있습니다. 이 당화혈색소가 안정적으로 관리된 분들은 합병증 발생이 거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제 잘 관리를 했다 하고 약도 잘 먹었고 음식 관리도 잘 했다고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당화혈색소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 하는 분들은 본인이 암만 잘했다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는 문제가 좀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식 관리, 운동하는 것도 초점을 잘 못 맞추고 본인 생각으로 열심히 했다는 것이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당뇨 관리, 음식 관리는 꼭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정도로 하면 충분합니까? 아니면 뭘 더 어떻게 더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상의하고 항상 그 잘 참조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당화혈색소 말씀하셨는데요. 당화혈색소의 수치와 의미에 대해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당화혈색소가 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아주 우리 당뇨 관리에서는 획기적인 검사입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아마 노벨상을 받아도 될 정도의 그런 과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당화혈색소가 없을 때는 식전 식후 검사로 혈당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내일 검사하러 가는 날이다. 그러면 뭐 전날, 전전날부터 평상시 많이 먹고 술도 하고 그러다가 검사를 가러 가기 전날은 조심해서 공복지 다음날 검사하고 또 식후도 평상시 많이 먹다가 아이고 15-2시간도 오늘 검사하니까 조금만 먹고 하자. 이렇게 해서 식전 식후 혈당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이 평상시에 어떻게 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당화혈색소는 3개월 평균혈당치이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또는 1, 2주 조금 조심했다고 떨어지고 1, 2주 조금 많이 먹었다 바로 올라가는 수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3개월 평균혈당치를 재보고 나면은 이분이 그동안 어떻게 해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걸로 환자분들 관리를 더 좀 잘 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혈당 관리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당뇨병 환자들은 농담처럼 하는 말도 있던데 혈당과 관련한 수치는 툭 치면 자동으로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자신의 수치를 알고 있는 건 중요하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당화혈색소 수치가 6.5 이하로 이제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연령에 따라서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80, 90 되신 분들은 뭐 7, 8 정도로 조금 더 여유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연소 혈당 측정기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크기가 한 500원짜리 정도 동전 크기입니다. 근데 요거를 제 팔 이제 상완부에 부착하고 핸드폰에 앱을 깔면은 그러면은 실시간으로 혈당을 연소 혈당 측정기로서 실시간으로 혈당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거 먹었더니 혈당이 이렇게 올라갔네. 요거 뭐 별거 아니라고 난 이 과자, 이 사탕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네. 또 내가 요 정도 운동하니까 요 정도 혈당이 떨어지는구나. 이런 거를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이제 왔습니다. 관리를 좀 소홀히 하면 금방 혈당이 올라가나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들은 열심히 한다고 그러고 음식 관리를 열심히 한다고 그랬는데 연소 혈당 측정기가 나오고 나서는 이제 당화혈색소 측정 이후에 또 한 번에 또 획기적인 우리 환자 관리에 도움이 돼 가지고 본인들이 암만 열심히 했다지만 이거 보고선 내가 평상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당을 올리는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시게 됐고 또 요 정도 운동을 해야지나 당이 떨어지는구나 하는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을 갖게 되신 거죠. 뭐 음식, 운동 강조하셨는데요. 결국 적정 체중을 비롯해서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적절한 정상 체중을 우선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정상 체중은 제가 예를 좀 들어드리면 가령 키가 160cm면은 그 160에서 100을 빼면 60이 되죠. 60 곱하기 0.9 그러면 69, 54kg가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를 우리가 정상 체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60cm 경우에는 한 50에서 59kg
g이 정상 체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상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상시 이제 음식 관리,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은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끼 일정 시간에 일정량을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식으로는 아침, 점심 사이에 간단하게 뭐 사과 반쪽, 점심, 저녁 사이에 간단하게 우유 한 잔. 그 저녁 후에는 가능한 간식 안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식사 후에는 한 2, 30분간 간단히 운동을 하는 것, 그런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또 당뇨병의 위험 요인에서 대사증후군도 지적이 되는 만큼 비만, 기초 대사량과 같은 부분도 잘 살펴야 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노인 인구가 많아질수록 당뇨병 발생률도 높아지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당연히 이제 오래 살면서 특히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주 폭발적으로 노령 인구가 지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잘 먹고 또 당연히 이제 비만, 체중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췌장도 사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갈수록 체중이 늘면서 더 췌장의 기능을 더 요구하고 있으니까 과부하 걸려서 그러다 보니까 췌장의 기능이 이제 결핍되게 돼가지고 당뇨가 발생하는 거라서 현재 우리나라는 거의 전 국민의 한 10%에서 13% 정도가 당뇨가 이제 있고요. 65세 이상 노령 인구에서는 30에서 40% 가까이 늘어납니다. 즉 3명 중 1명은 65세 인구에서 당뇨병이 있는 상태로서 이거는 이제 과거 이제 선진국이라 하는 이제 선진국의 같은 발생률로 우리나라도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인지 당뇨병 예방에 좋다더라, 치료에 좋다더라, 민간요법이나 건강기능식품에도 관심이 높고요. 의존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예, 진짜 많은 분들이 민간요법 또 건강기능식품 이거에 진짜 많은 노력과 시간과 또 경제적인 투자를 하고 계신데 저는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쓸데없이 돈 버리고 몸 버리지 마시고 이제 수십 년간 저희 과학적으로 에비던스 베이스드 사이언스라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그런 약제 전문가의 조언으로 생활하시면은 이제 돈도 절약할 수 있고 건강도 얻게 됩니다. 일부 민간 치료제 중에 제가 예를 하나 좀 들면은 무슨 여러 가지 음식들이 또는 식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또 당연히 누에가 좋다, 누에가루 좋다 그래가지고 또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누에를 그냥 빠서 말린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또 곰팡이 쓰지 말라고 거기다 무슨 농약을 쳤는지 살충제 쳤는지 사실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도 조금 혈당이 좀 떨어지는 성분이 구조적으로 좀 있는데 그 성분 외에 다른 불순물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누에가루를 드시려면은 그러면은 이제 당뇨약 알약 하나 효과를 얻으려면 누에가루는 한 사발 이상을 먹어야지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불순물도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먹고 나서 설사하고 알레르기 나고 또 간 나빠지고 복통 이런 분들이 와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그런데 노력과 돈을 낭비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당뇨 관리를 잘 하셔서 100세까지 무병하실 수 있게끔 장수하실 수 있게끔 기원합니다. 처방받은 약을 꾸준히 잘 복용하면서 생활습관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오늘은 당뇨병과 합병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내분비 대사내과 변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샤이니의 투명 우산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랑말랑 부드러워야 하는 간이 딱딱해지면 간 경변증의 단계입니다. 간이 재생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인 걸까요? 해독과 재생 능력이 탁월한 간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염증과 같은 반응이 반복되면서 만성적으로 이어지는 게 문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림대 성심병원 소화기 내과 김성은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 경변증은 간암의 위험을 높인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은 많은데요. 간 경변증 자체로도 위험하다는 인식은 좀 부족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경변증을 단지 간암의 전 단계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네. 사실 간경변증 자체가 이미 상당히 진행된 만성 간질환입니다. 네. 간경변증이 사실 상당히 심각해지는 상태가 아니면 증상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간경변증이란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에 와 닿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하지만 간은 우리 몸에서 해독, 영양소 대사, 단백질 합성, 면역 조절 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인데요. 네. 간경변증이 되면 이런 기능이 점점 떨어지면서 복수가 차고 황달이 생기고 식도 정맥류가 터져가지고 출혈이 심각하게 오고 네. 간성혼수로 의식을 잃어서 응급실로 오시는 상황이 생기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염증, 감염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심각한 합병증이 생기게 되는 상태로 이제 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경변증은 간암이 잘 생기는 것도 문제지만 네. 간경변증 자체만으로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인 점을 꼭 아셔야 됩니다. 네. 그럼 정상적인 건강한 간과 비교할 때 간 경변증은 어떤 상태로 확인이 되나요? 네, 아까 처음에 간은 말랑말랑 부드러워야 하는 간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네. 그래서 원래 정상적인 간들은 부드럽고 구조가 예쁘게 잘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간경변증이 생기면 반복된 손상과 염증 때문에 간세포가 파괴되고 그 자리가 흉터 조직, 즉 섬유화라고 불리는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섬유화는 우리 피부가 상처 생기면 대살이 올라오지 않고 왠지 딱딱한 조직, 반응 조직이 네. 올라오잖아요. 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치면 딱딱한 조직으로 변화하는데 이걸 섬유화라고 합니다. 네. 이 섬유화가 점점 심해지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4단계가 바로 간경변증입니다. 이때 간경변증 간을 보면 표면이 울퉁불퉁 조약돌처럼 여러 개를 뭉쳐놓은 것 같고 간 전체가 쪼그라들면서 딱딱해집니다. 네. 섬유화된다고 하셨는데요. 재생 능력이 떨어지면서 굳어지는 형태로 나타나는 건가요? 네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은 원래 재생 능력이 매우 뛰어난 장기입니다. 하지만 손상이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염증과 손상이 반복되고 장기간 지속되면 정상적으로 재생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흉터가 쌓이게 됩니다. 즉 재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상처가 덧나듯이 섬유화가 진행되면 딱딱해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간경변증이 생긴 분들 보면 이 간을 혹사시킨 시간이 한 평균 20-30년 이상은 됩니다. 네. 20-30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간이 원래 재생 능력이 강점인데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질 정도면 간이 얼마나 힘들어진 걸까요? 네, 그만큼 간이 오랜 시간 무리를 겪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20-30년을 간을 혹사시켜야 간이 굳어지는데 제가 진료 보면서 왜 나빠졌을까요? 방문하시는 환자분들에게 간에게 해도 너무 하신 거다. 정말 오래전 참아준 장기인데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관리하자라고 말씀드리게 됩니다. 환자 본인은 괜찮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복수가 찼다. 어느 날 갑자기 혼수 상태로 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본인은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간경변증은 절대로 어느 날 갑자기 생기기보다 이 몸 안쪽에서 서서히 진행되다가 간이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이럴 때 복수, 간성 혼수, 출혈 등의 심각한 한독증으로 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간 경변증이 되면 그렇게 몸에 여러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건데요. 그럼 간염, 술, 지방간 이런 요인들이 원인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B형 간염, C형 간염 같은 만성 바이러스 간염, 그 외에도 그 지속적인 음주, 또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지방간 질환이 있습니다. 드물게는 자가면역성 간질환, 담즙 정체성 간질환, 혹은 유전성 대사 질환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간염도 문제지만 지방간에도 지적이 되는 건 뭐 알코올성이든 비알코올성이든 모두 문제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코올 때문에 생기는 지방간도 문제이고 비만이나 당뇨, 대사 이상과 관련된 지방간도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지방간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실제로는 지방간도 일부 환자에서는 염증과 섬유화를 거쳐 간 경변증까지 진행할 수 있어요. 네. 특히 요즘에 요거를 주목해야 되는 우리가 100세 시대를 누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요즘 70, 80대 간경변증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네, 간경변증도 일종의 노화의 과정에 들어가니까요. 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간 건강을 다시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이렇게 생각해 보면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방간이 지방 간염으로 또 간 경변증과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모든 지방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지방이 축적되고 근데 이 축적된 지방에서 염증이 일어나면 간 손상이 생기거든요. 그게 이제 계속 오랜 기간 되면 결국 섬유화가 되고 지방 그런 간경변증이 되고 이런 간경변증이 되는 간에서 간암이 진행되는 흐름은 저희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특히 지방간에서 염증이 동반된 지방 간염 단계로 가면 위험도가 확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지방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볍게 볼 게 아니라 내가 염증이 있는지, 내가 지금 섬유화까지 갔는지를 함께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비알코올성 지방간 말씀하셨지만요. 언제부턴가 단짠으로 불리는 단 음식과 짠 음식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비만으로 인한 젊은 층의 지방간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네. 단짠 정말 맛있죠. 그렇죠. 네. 하지만 간에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과도한 당분 섭취, 고열량 음식, 가공 음식, 야식, 운동 부족 등이 겹치면 젊은 연령층에서도 비만과 지방간이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방간이나 간경병증을 중장년층 질환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방치되다 보면 간 건강에 문제가 되면서 간 경변증으로도 진행될 수 있을 텐데요. 복수가 찼다, 간성 혼수가 왔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시다고 하셨는데 간 경변증 자체로도 증상이 있습니까? 흔히 황달이 생기면 의심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런데 문제는 간경변증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약간 피로하거나 밥맛이 좀 떨어지거나 소화불량처럼 애매한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질환이 진행되면 그때는 황달이나 복수, 부종, 멍이 잘 들고 출혈이 막 잘 되고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 말씀하신 황달도 되게 중요한 신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간 경변증도 단계가 있는 만큼 진행될수록 여러 증상들이 신호를 보낸다고 들었습니다. 소변색도 진해지고 코피도 자주 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네네. 그럴 수 있습니다. 황달은 배출되어요. 우리 몸에서 나가야 되는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이 몸에 쌓이면서 소변색이 진해지거나 피부나 눈이 노랗게 보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 우리 간에는 몸에 그 피를 먹게 하는 물질을 만드는데요. 간 기능이 떨어지면 이런 지혈 물질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또 혈소판도 수치가 떨어지면서 코피가 좀 나도 쉽게 멍치지 않다 보니까 마치 자기는 코피가 자주 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멍도 잘 들고 잇몸에서 출혈도 좀 자주 나시거든요. 하지만 이런 증상만으로는 간경변증을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또 복수가 찬다는 건 어떤 상태인 건가요? 배가 부풀어 오르나요? 네네. 복수는 간경변증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간이 딱딱해지면 간 안으로 혈류가 원활하지 못해서 그 간에만 있는 특별한 혈관인 간 문맥이라는 것에 압력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알부민이라고 우리 몸에 그 부종을 조절하는 단백질이 있는데요. 그 합성도 줄어들면서 배 안쪽으로 물이 차게 됩니다.
그래서 복수가 생기면 배가 좀 불러오고 체중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가끔 이제 다리도 막 붓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숨도 차고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복수도 처음에는 약간 소화가 안 되는 것처럼 느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복수가 있는 것만으로 보면 이거는 상당히 진행된 간경변증이다라는 걸 시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진료가 필요합니다. 네. 뭐 여러 증상들 말씀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런 증상으로 간경변증을 의심하기는 다른 질환들과도 혼동할 수 있어서 잘 살펴야 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정기적인 검진이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상당히 나빠질 때까지는 특별한 신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생긴 뒤에 발견하기보다는 위험군, 내가 B형 간염이다, C형 간염이다, 나는 술을 조금 많이 먹는다 이런 분들은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나 초음파 혹은 필요 시에 요즘에 섬유화 검사들 하거든요. 그런 검사를 좀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혈액 검사, 초음파, 섬유화 검사 이런 거 말씀 주셨는데 이런 검사를 통해서 간경변증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건가요? 예, 그렇죠. 보통은 이제 혈액 검사, 복부 초음파 가장 기본이고요. 필요할 때 CT나 MRI 같은 영상 검사까지 진행됩니다. 이런 이유는 초음파로 잘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요. 초음파를 했는데 뭔가 혹이 보여. 이러면은 정밀 검사를 들어가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예전에는 그렇게 이제 복부 초음파, 혈액 검사만 기본으로 했는데 간의 딱딱한 정도, 섬유화 정도를 보는 검사들이 나왔습니다. 섬유화 스캔이라고 부르는 검사인데요. 요즘에 많이 활용도가 있어서 이런 검사를 통해서 간이 얼마나 굳었는지를 보실 수 있고 또 환자는 이제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우연히 이제 정맥류가 발견이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간이 정맥류가 생겼다 그러면 간 병변이 있다라고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또 다양한 방법으로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방간 상태부터 긴장을 해야 하는 거죠. 나이 들면 다 있다는 생각도 하던데요. 예. 약간 지방간이 있다 그러면은 긴장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방간이 있는 상태도 지방간 아주 젊으신 분들 사실 초기인 경우들이 많아서 체중만 막 빼시면 완전 정상간이 되시는데요. 나이가 있는 상태는 이 지방간 상태도 오래되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군요. 섬유화나 간경변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네.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위험이 특히 강조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위험은요.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요즘에는 간경변증이 7, 80대에 많이 진단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이제 옛날 같으면 벌써 그때쯤엔 다른 질환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에는 여러 약들, 당뇨도 조절할 수 있고 혈압도 조절할 수 있고 다양한 병을 조절하면서 간이 딱딱해진 상태 전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조절이 되시면서 간 병변증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대부분이 당뇨가 좀 많았던 분들이 있습니다. 당뇨 환자들은 보통 7에서 80%가 지방간을 갖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관리가 옛날에 10년, 20년 해도 이제 뭐 잘못되시는 경우가 많았지만 관리 잘 되니까 20, 30년 이상을 지금 지나가게 되고요. 당뇨는 최근 연구에서 있는 것 자체로 조절이 잘 되더라도 조금씩은 간을 나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절이 안 되면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간을 나쁘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간경변증이 한 60대, 70대 당뇨가 있는 환자들 중에서도 좀 빨리 오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비알코올성 지방간 쪽으로는 요즘에 조금 더 주목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 배가 많이 나온 분들 계시잖아요. 좀 뱃살이 두둑한 중년 남성들은 기본적으로 지방간을 의심하는데요. 맞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년 남성들의 뱃살은 대부분은 피해 지방보다는 내장 지방이 많습니다. 사실 이 지방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기전은 내장 지방입니다. 이 내장 지방은 특히 지방 독성을 잘 일으키기 때문에 모든 장기에 영향을 미치고요. 중년 남성분들의 이 배만 나옴, 폐자리는 가는데 배만 나온 요거는 내가 진짜 요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뱃살은 절대적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럼 중년 남성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건데 중년 여성은 어떻습니까? 여성들은 뱃살이 좀 있어야 한다는 말도 하거든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 중년 여성들의 가장 위험한 게 우리 폐경기 이후로는 호르몬이 이제 밸런스가 바뀌어지면서 내장 지방이 잘 쌓이는 형태로 바뀝니다. 그렇군요. 제가 아마 1, 2년 전에 뉴스에서 이제 중요한 스터디를 보도한 걸 봤을 때도 여자들이 폐경을 지나면서 심혈관계 위험도, 그러니까 심근경색, 뇌경색으로 많이 문제가 된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데, 여자들은 그 에스트로겐 호르몬 밸런스가 떨어지면 이제 몸에 내장 지방이 잘 쌓이는 형태로 바뀌고. 그러면 저희가 지방간 위험도도 많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50대 이후에는 여자들이 더 이상 살이 찌지 않기 위해서 운동을 하지 뺄란 목적은 별로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운동 열심히 하시는 어머니들 있으시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되는 나이가 점점 되고 있어서 폐경기 이후에는 더더욱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네. 치료도 궁금합니다. 치료는 일단 원인 치료부터 시작돼야 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예, 맞습니다. 원인 치료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뭐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은 바이러스 자체를 잡는 항바이러스 먹는 약들이 좋습니다. 이걸로 잘 잡을 수 있고요. 알코올, 술이 원인인 분들은 당연히 금주를 하셔야 되고 그냥 몸무게 는 지방간이 원인이라면 체중 조절, 식습관 개선, 운동 이런 거 관리하셔야 되고요.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곧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진행이 된 상태의 간경변증, 복수, 정맥류, 간성호소음 이런 분들은 요거를 관리하는 방법이 또 이제 약도 있고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합병증 이런 것도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상태에 따라 저희가 초기에 어떤 거를 해줘야 될지를 발견하고 그다음에 치료하는 것, 경체적으로 관리를 해서 어쨌든 이 간을 오래 쓰게 도와드리는 게 이제 의사들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경변증도 초기 치료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좀 이미 딱딱하게 굳은 상태에서는 치료를 해도 원래 간 상태로 되돌리긴 어려울까요? 네. 아쉽지만 많이 진행된 간경변증에서는 완전히 정상간으로 되돌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흉터 조직이 많이 쌓여있고 간의 구조가 바뀌어져 버렸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시면 되지만 그렇다고 치료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원인을 치료하고 잘 관리하면 더 악화되는 것도 맞고요. 최근에는 바이러스 치료, 금주를 통해서 간이 좀 좋아지는 걸 확인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보다는 훨씬 더 생존율도 올라갔고 삶의 질이 조금 더 좋아지는 걸 저희가 볼 수 있는데 너무 진행되면은 사실은 간이식 외에는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 전에 조심하고 관리해야 될 텐데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예. 역시 중요한 건 원인 관리입니다. 술 드시는 분 금주 반드시 해주시고 지방간이 있으면 체중 조절과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고 바이러스 간염은 반드시 내 상태를 알아서 내가 약을 먹어야 되는 바이러스를 잡아야 되는 약을 항바이러스제를 먹어야 되는지를 또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적절한 치료랑 이제 중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또 검증되지 않은 약들이 좀 있잖아요. 건강 이건 좋더라 저건 좋더라 그런 약에 의존하지 않고 이제 관리를 해주시는 것. 그래서 간 기능을 보고 간암이 생기고 혹시 합병증이 생기는지를 좀 보시는 게 좋고요. 예방 접종이라든지 좋은 영양을 드시는 거 그리고 근육을 좀 길러서 근감소 예방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 상태를 좀 알고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좀 환자들이 좀 보면 내가 B형 간염 있고 C형 간염 있으면 좀 불안하시지만 병원 오시는 걸 또 무서워하세요. 그러시군요. 한 번 오시는 걸. 그래서 그 어렵지 않게 한 번만 문턱을 넘으시고 저는 보통 이제 관리하는 개념이 1년에 2번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2번 만나시면 위험하지 않게 좀 잘 지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오셔서 좀 늦게 오시면 사실은 남은 시간이 수개월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수년, 몇 년 못 사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좀 내가 안 아플 때 한번 와서 와서 딱 보고 안 오셔도 됩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힘들어도 오시면 문턱 한 번만 넘자 이런 방향으로 병원에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초기에 검진하고 진료를 꾸준히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간을 보호한다고 영양제를 비롯해서 건강기능식품도 많이 드시는데 이건 어떨까요? 네,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막 오셔가지고 드시는 약을 쫙 리스트를 보여주시고 네. 이거는 먹어도 돼요, 저거는 먹어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되게 많은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가 간경변증을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물론 일부 성분이 도움을 줄 가능성도 높지만 과학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오히려 간에 부담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배가 부르시겠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네. 간경변증 환자들은 종합 비타민이라든지 뭐 마그네슘이나 필요한 비타민 D 이런 부족하면 저는 이렇게 같이 섞어서 좀 드리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거 몇 가지를 골라서 드시는 거는 괜찮지만 여기저기 다 좋다고 하니까 이렇게 자꾸 사드시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고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들 많이 한 40대 넘어가면 그냥 이제 몸이 약해지는 걸 서로 다 느끼기 때문에 자꾸 귀가 솔깃솔깃하면서 여러 가지 드시다 보면 너무 많아져서 좀 저도 보면 당황할 때가 있는데 간을 지키는 거는 가장 확실한 건 영양제보다는 원인 찾고 술 안 먹고 체중 조절하고 정기 검진하고 전문의 상담하시면 그게 가장 완벽한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간경변증의 위험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한림대 성심병원 소화기 내과 김성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체리필터의 낭만 고양이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